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와 관련하여 인간관계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 그래서 다시 두 사람 혹은 어떤 당사자들 사이에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입기 전의 상황으로 복구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교정적 정의가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정적 정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산술적 연산의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정적 정의와 관련한 케이스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이 논의에서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즉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입는, 그래서 중용의 상태에서 벗어난 측면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논의부터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특정 당사자가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보는 영역과 관련이 되는데, 앞서 살펴본 논의에서는 주로 신체상의 피해 내지는 어떤 이 범죄의 발생과 관련한 피해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번 영역에서의 교정적 정의는 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거래가 발생할 때 그 거래의 과정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피해라기보다는 손해를 입는, 재산상의 손해, 지나치게 많은 손해를 입는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지나치게 많이 한쪽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 그것이 교정적 정의다라는 이 맥락으로 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이 입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교정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측면을 넘어 자발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회복하는 영역에서도 작용합니다. A, B 두 당사자 사이에 스마트폰을 사고 파는 상황을 가정합시다. A는 판매자이고 B는 구매자인데, A는 B에게 스마트폰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A는 D만큼의 부당 이익을 차지하지요. 결국 A는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B는 지나치게 손해를 입어 중용의 상태에서 벗어난 셈이죠. 즉 부정의로서 악덕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적 정의가 작용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관계에서 한쪽이 특정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는 그 손해를 회복할 것이냐, 그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와 관련한 영역 역시 교정적 정의와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예로서 스마트폰 거래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의 방편으로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었는데 A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B에게 거래하였습니다. 그래서 D만큼의 부당 이익을 보고 당연히 B는 D만큼의 부당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균형을 회복할 것인가? A가 D만큼의 부당 이익을 보았으니 D만큼의 부당 이익을 A에게 덜어내고 그 덜어낸 D만큼의 부당 이익을 B에게 보태어주면 서로 A, B 사이에 발생한 부당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이 관계가 서로 상쇄되면서 다시 A, B 사이에 지나친 피해가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도 역시 교정적 시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과 같은 산술적 연산이 요구되죠. 그래서 교정적 정의와 관련한 수식을 한번 살펴보면 수식칠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 즉 부당한 지나치게 한쪽이 어떠한 거래로 인해서 지나치게 한쪽이 많은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수식 8은 부당한 거래로 인해서 A는 D만큼의 지나친 이익을 보고 B는 D만큼의 지나친 손해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지나치게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것이냐? 바로 A에게서 부당 이익 D만큼을 덜어내고 B에게서 그 B에게 덜어낸 부당 이익을 보태어주면 A, B 사이에 발생한 이러한 부당 이익과 부당 손해 사이의 관계가 상쇄되면서 다시 A, B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자면 수식 7은 부당한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수식 8은 부당한 이익 D로 인해 A는 과도하게 이익을 얻고 B는 지나치게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때 두 당사자 사이에는 이익과 손해와 관련한 불균형이 발생하지요. 수식 9는 D만큼의 부당이익을 A로부터 덜어내어 B에게 보태어주는 상태입니다. 이때 비로소 두 당사자 사이에는 이익과 손해와 관련한 균형을 회복하지요. 즉 불균형을 바로잡아 균형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처럼 양극단에 치우친 이익과 손해의 불균형을 균형 상태로 바로잡으면 균형을 회복하는 교정적 정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결국 교정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미하는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되돌리는, 복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교정적 정의는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바로잡는 영역에 관여하는 셈이죠. 이때 그 영역은 자발적 거래와 관련한 측면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측면 모두를 포괄합니다. 먼저 자발적 거래와 관련한 측면으로서 매매, 소비 대차, 저당, 사용 대차, 예탁, 임대 등을 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후자에 속하는 경우로서 절도, 간통,
윤락알선, 노예유인, 암살, 위증과 같은 것은 은밀한 것은 물론이고 폭행, 감금, 살인, 강도, 상해, 학대, 모욕과 같은 폭력적인 것을 들 수 있죠. 자, 우리 결국 교정적 정의는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이 인간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크게 자발적 측면과 비자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측면과 관련해서 주로 자발적인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하여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손해를 입는 경우에 교정적 정의가 개입하여 작동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어서 비자발적 측면, 즉 한쪽이 원하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러한 경우들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 은밀하고 폭력적인 것과 관련된 비자발적 관계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래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균형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정적 정의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결국 교정적 정의는 지나치게 한쪽이 손해를 보거나 지나치게 한쪽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교정적 정의가 개입하여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하는 것이 교정적 정의가 나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대의 법체계로 해석하자면 결국 교정적 정의는 개인들 사이의 다툼에 관여하는 민사의 영역과 범죄와 관련한 형사의 영역을 포괄하는 셈이군요. 결국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인간들 사이에 개인적인 다툼, 어떤 국가에서 규정한 범죄의 영역은 아니지만 개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 즉 그래서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손해를 입었다, 이런 개인적인 다툼에도 관여하여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한쪽이 원하지 않게, 즉 비자발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래서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 교정적 정의가 혹은 시정적 정의가 개입하여 그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 혹은 시정적 정의가 관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상에서 살펴본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사이의 차이를 다음의 도식을 통해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요. 결국 분배적 정의는 당사자 각각의 공적을 고려하여, 즉 가치를 고려하여 응분의 몫을 탐색하지만, 교정적 정의는 당사자 각각의 공적과는 무관하게 오직 행위의 결과들 사이의 균형을 탐색하는 셈이지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교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떠한 중용의 상태를 확보하려고 할 때 분배적 정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당사자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가치 차이가 X배만큼 발생한다면 이 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공동재산의 차이, 즉 C와 D 공동재산의 차이와 관련한 B도 X배만큼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의 A, B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가치에 비례하여 공동의 재산을 그 가치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것, 이것이 분배적 정의인데, 결국 분배적 정의는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교정적 정의는 어떤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그 사람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결과, 즉 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혹은 누가 얼마나 많은, 지나치게 많은 손해를 입었느냐, 이 결과만을 고려하지 그 피해와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개입된 당사자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의 결정적인 특징은, 교정적 정의와 다른 분배적 정의만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어떤 중용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공적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을 도식을 통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살펴보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라는 두 가지 유형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분배적 정의의 경우에는 각자의 가치, 즉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공적을 고려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자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는 것, 즉 공동의 재산을 분배하는 상태를 분배적 정의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더 많은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A가 B보다 A의 가치가, A의 공적이 B의 가치 혹은 B의 공적보다 더 크다면 C와 D라고 하는 이 재산을 분배할 때도 D보다는 C가 훨씬 더 큰 재산, 즉 A에게는 C를 분배하고 B에게는 D만큼을 분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A, B 사이의 가치 차이와 관련한 B가 X라면 C와 D라고 하는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차이, 이 차이와 관련한 B도 X배만큼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항 사이에 B가 X로서 일치하는 것. 결국은 분배적 정의는 관련 당사자의 가치, 공적을 무언가를 분배할 때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의 특징은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의 가치의 비가 두 사람 사이에 분배하는 공동재산의 쉐어의 비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뭔가를 분배할 때, 즉 명예나 재산을 분배할 때 이 사람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공적, 그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기여했는가라고 하는 공적, 그 가치를 고려하여 그 가치의 차이와 관련한 비만큼 재산의 분배와 관련한 차이도 그 비만큼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 분배적 정의의 결정적인 특징이고, 이러한 분배적 정의를 주로 관여하는 계층은 바로 입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명예나 물질적 재산 같은 이런 것을 분배할 때 한쪽이 지나치게 많은 손해나 혹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러한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 즉 교정하는 것, 시정하는 것,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가 관여하는 영역인데, 결국 교정적 정의는 이 균형을 회복하는 영역이다.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회복하느냐, 만약에 B가 A에게 C만큼 빚지고 있다면 정의는 어떨 때 회복이 되느냐, 바로 B가 자신이 빚지고 있는 C만큼을 A에게 되돌려 줄 때 이 균형이 복구된다, 회복된다. 자, 그래서 B가 A에게 C만큼 빚지고 있다면 B에게 더 C만큼 덜어내어 A에게 보태어주면 되겠죠. 즉 산술적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A, B 사이에 발생한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교정적 정의가 고려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공적 가치가 아니라 이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 이 결과만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주 훌륭한 판사님이라면 이러한 균형의 회복을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분배적 정의 그리고 교정적 혹은 시정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환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환적 정의는 재화를 교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한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두 재화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재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고 다른 재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면 중용의 상태에서 어긋납니다. 반면 두 재화의 가치가 동등하여, 즉 등가성을 만족한다면 두 재화 사이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교환적 정의는 상호적 정의를 말합니다. 결국 교환적 정의는 재화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가성의 확보를 강조하는 셈이죠. 우리 특수적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적, 교환적, 교정적 정의로 이 세 차원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환적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교환적 정의는 두 재화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사전에 만족되어야 되는가, 즉 재화의 교환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 교환이 가능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등가성. 두 재화 사이의 가치가 동등해야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동등하지 않은데 교환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환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환적 정의를 상호적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상호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호 호혜적이다 그 말입니다. 즉 두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다. 모두가 혜택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바나나가 필요하고 저 친구는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바나나를 저 친구에게 주면 저 친구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나는 저 친구에게 바나나를 준 대가로서, 즉 기부한 대가로서 물을 받을 수 있어서 테이크, 즉 기부한 대가로서 테이크해서 좋은 겁니다. 즉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의 결과 상호 이익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상호 호혜적 혹은 상호적 상호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상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환하려고 하는 두 재화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바나나의 가치와 물의 가치가 동등해야만 교환이 가능하고, 그 교환의 결과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누리는, 즉 나는 원하는 물을 얻고 상대방은 원하던 바나나를 얻어서 상호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그러한 상호 호혜적인 상호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교환하고자 하는 두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 즉 등가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환적 정의가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교환적 정의를 우리가 상호적 정의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당사자가 재화의 교환을 주관적으로 선호한다 할지라도 두 재화 사이에 등가성이 없다면 교환적 정의가 성립할 수 없는 셈이군요. 자, 그래서 이 교환적 정의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A라는 재화와 B라는 재화를 교환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선호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선호의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현재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상대방이 들고 있는 페라리 슈퍼카와 교환하고 싶다. 그것은 나의 주관적 선호이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내가 나의 스마트폰을 상대방의 페라리 슈퍼카와 교환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관적 선호가 강하다 할지라도
스마트폰 한 대와 페라리 한 대가 등가성이 없다면 교환적 정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환적 정의가 추구하는 등가성, 즉 교환적 정의는 주관적 선호를 바탕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등가성을 전제 조건 바탕으로 하여 교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교환적 정의가 강조하는 측면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교환적 정의는 주관적 선호에 따라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등가성이 전제 조건으로 만족되었을 때 교환적 정의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물론입니다. 이때 등가성은 화폐의 가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 F40 슈퍼카를 생산하는 A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A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A와 B가 두 사람이 만드는, 즉 A는 자신의 슈퍼카를 스마트폰과 교환하려고 하고 B 역시 자신의 스마트폰을 페라리라는 슈퍼카와 교환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페라리 한 대를 C라고 하고, 즉 페라리 한 대의 가격을 C라고 하고 스마트폰 하나의 가치를 D라고 합시다. 이때 페라리 한 대는 스마트폰 N개와 등가성을 갖는다고 하지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교환적 정의를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 10을 보면 현재 A는 페라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A는 페라리 한 대 C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리 한 대, 즉 C의 가치를 갖는 페라리를 가지고 있고 B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사람인데 참고로 이 스마트폰 한 대의 가치는 D인데 이 스마트폰 N대가 바로 페라리 한 대의 가격과 가치와 일치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페라리 한 대의 가치가 X인데 X고 스마트폰 한 대의 가치가 Y라고 합시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100개가 바로 이 페라리 한 대 가격과 일치한다. 이렇게 예를 들면 가정을 합시다. 이때 즉 페라리 한 대의 가치는 스마트폰 N대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 어떻습니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스마트폰 N대를 가지고 받아오고 B는 스마트폰 N대를 A에게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페라리 한 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 사이에 A, B 사이에 give and take가 발생하려면 이 give and take가 발생하려면 give and take에 관여하는 재화 사이, 즉 페라리와 스마트폰 사이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 N대의 가격과 가치와 페라리 한 대의 가치가 동등하다면 그 스마트폰 N대와 페라리 한 대의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교환적 정의는 주관적 선호가 아니라 두 재화 사이의 두 재화가 가진 가치의 동등성, 즉 등가성이 사전에 만족된다면 재화의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환적 정의가 강조하는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수식 10은 두 당사자 A, B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자의 재화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식 12는 등가성을 바탕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태를 의미하지요.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가성을 만족해야 하는데 바로 수식 11은 이러한 등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결국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상가는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을, 탁월성,
인간이 가진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 즉 엑셀런스의 상태를 우리가 덕이라고 한다. 덕, 버처, 다른 말로 아레테. 자, 근데 이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이 아레테가 길러질 수 있다. 자, 이 아레테 중에서 이 양극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과 관련한 감정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중용이라고 한다. 이 중용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도덕적 덕의 영역으로 간주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저스티스, 이 정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덕의 한 부분 집합이다. 자,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관계라는 맥락에서 중용의 상태를 향해서 나가고자 한다. 자, 그런데 이 정의는 크게 일반적 정의와 general justice,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particular justice. 자, 일반적 정의는 결국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을 잘 준수하는 것, 합법성과 관련된 측면이고, 특수적 정의는 다시 명예나 재산을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 그리고 그러한 명예나 재산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손해, 피해를 복구하는 교정적 혹은 시정적 정의. 자, 그리고 두 재화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을 다루는, 즉 등가성을 전제로 재화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교환적 혹은 이 상호적 정의, 세 차원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쨌건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한 이 정의는 결국은 도덕적 덕의 한 이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용의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의 미학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